자,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한 내용이네요. MBS는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당 담보 증권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린 교재에서는 뭐 주택저당 증권, 어디 가면 담보 저당 담보 증권 뭐 다양하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냥 MBS라고 알아놓으세요. MBS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조기 상환에 의해 수익이 변동합니다. MBS의 경우에. 그러니까 MBS를 발행을 할 때 만기를 정해놓고 발행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든가 그러면 빨리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거든요. 차입자가. 그렇게 되면 MBS도 빨리 만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죠.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라서 수익이 다를 수 있어요. 2번 국채나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죠. 당연히. 국채 회사채보다는 높다고 봐야죠. 뭐 국채보다는 당연히 높죠. 근데 이제 회사채도 비슷한 신용 등급의 회사채보다는 어쨌든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3번 채권 상환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발생합니다. 4번 주택저당대출 만기와 대응하여 통상 단기, 이거 아니죠. 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택저당대출 우리가 모기지라고 하는 거 주택담보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을 여러분들이 단기로 합니까? 여러분들 집 사면서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집을 매입하면서 내가 대출 받는데 1년 만에 갚겠습니다. 2년 만에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빌립니까? 뭐 많이 빌릴 땐 10억씩 막 이렇게 빌리는데 그거 1, 2년 만에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야말로 가장 긴 만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MBS가 발행되기 때문에 MBS 당연히 장기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 거의 대부분 장기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발행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보험상품은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보험상품의 분류 같은 거를 시험에 잘 내죠. 그러니까 보험사고의 종류로 뭐 사망보험, 뭐 생존보험, 양로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정액보험, 부정액보험, 단생보험, 연생보험, 뭐 단체보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가볍게 그냥 분류만 하세요. 자, 1번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게 사망보험인데 이 사망보험의 종류가 크게 나눠서 두 개예요. 하나가 정기보험이고 하나가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에요. 정기보험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정기란 말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근데 이 종신보험은 뭐냐면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 종신까지 가는 거예요. 효력이. 이걸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사망보험이고 요거의 반대가 이제 생존보험이고 그다음에 이걸 섞어 놓은 게 생사혼합보험, 양로보험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하는 김에 합시다. 생사혼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일명 양로보험이란 말이에요. 양로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이때 이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 사망보험, 이게 생존보험, 사망보험이 섞여 있는 건데 생존보험하고 사망보험에 어떤 게 섞여 있는 거냐면 정기보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보험과 생존보험이 섞여 있는 게 양로보험이 특징이다. 이걸 정기보험이 아니라 요거 종신보험이 하고 이렇게 섞어놨다 그러면 안 돼요.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인데 지금 이거 1번 벌써 틀렸잖아요.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나왔잖아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할 정자. 기간을 정했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아니고 정기보험이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중도 또는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해도 또 생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생사혼합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명 양로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생명보험의 가격은 예정률, 예정위험률, 이걸 이제 예정사망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3대 예정률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4번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나눌 때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뭐 해상보험 이런 거는 전부 다 손해보험에 집어넣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봅니다. 부동산의 총수익과 총비용이 6억 원, 그 다음에 총비용은 2억 4천이에요. 2.4억이니까. 그 다음에 환원이율 12%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환원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할 때 부동산의 수익가격을 계산한 것.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익가격은 환원이율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이에요. 여기가 순수익은 보통 NOI로 주는데 그냥 순수익이라고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순수익을 준 게 아니라 총수익을 줬죠. 그러면 이 순수익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총수익을 줬다 그러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총수익이 얼마를 줬냐면 6억 줬어요. 그 다음에 총비용은 2억 4천 줬어요. 2.4억. 그럼 이거 빼면 얼마가 되지? 3억 6천 돼요. 3억 6천. 그리고 환원이율은 12%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3억 6천에다가 0.12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기만 두드리면 얼마가 나온대요? 30억인가? 네, 30억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숫자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너 잘 만났다. 얼른 푸셔야 됩니다. 자, 17번 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의 대표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인 담보신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담보신탁제도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꽤 많이 언급돼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담보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저당대출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저당대출하고 다르게 되게 저당대출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집을 담보권을 설정한 다음에 은행이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이렇게 담보권을 여기다 설정해요. 저당권 또는 담보권 설정해요. 저당권이나 담보권은 같은 거예요. 담보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A한테. A가 돈을 빌려서 이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면 그럼 이걸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갚다가 이게 돈을 못 갚잖아요. 못 갚으면 은행이 이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이걸 임의경매하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법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경매 의뢰를 해가지고 경매 실행등기 올려놓고 그냥 강제 환가 처분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저당이에요. 저당담보대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PF의 경우에는 담보신탁제도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되 신탁의 원인이 담보예요. 신탁의 주된 목적이 담보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신탁하는 걸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A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하는데 은행 가서 대출하려고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권 설정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당신이 신탁증서 하나 띄워오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탁회사에 가요. 신탁회사에 가서 제가 은행에서 부동산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직접 담보 안 잡고 그냥 신탁증서 띄워오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신탁회사가 A의 재산에 요 재산이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담보권 설정해요. 담보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A의 재산을 그냥 명의 이전을 받아요. 신탁을 이유로 신탁 등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탁 등기를 하면 명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을 해요. 신탁을 하면 명의가 바뀌어요. 명의가 바뀌어요. 명의가 신탁회사로. 그러면서 이 신탁 등기를 해놓고 물론 이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등기가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등기 원인이 신탁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명의가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뭐냐면 얘가 빌려달라는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서를 끊어줘요. 끊어주면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제가 증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10억을 받는 거예요. 증서를 이렇게 주면. 그럼 얘가 만약에 이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그럼 은행이 신탁회사에다 당신네들이 증서 발행한 거 믿고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 안 갚아. 당신이 대신 갚아. 그러면 이렇게 10억을 갚는 거예요. 10억을 주고 얘가 추심을 하게 되면 이게 추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상권이 추심이란 구상권이 구상을 하게 되면 돈을 못 갚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얘가 돈을 물어주고 나서 요 신탁된 요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처분해서 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때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거를 법원의 경매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비드 같은데 공매로 처분합니다. 공매. 그러니까 자체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그러니까 법원 경매가 아니라 공매 방식으로 처분한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큰 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피입 사업의 대표적인 거 거리가 먼 거 구하는 겁니다. 1번 담보물의 부동산 가격 변동, 임대차 변동 여부 점검 등의 관리를 신탁회사가 합니다. 신탁회사가 한다라는 거 맞고요. 채권 회수가 요구될 경우 법원 통해 경매한다. 이게 땡이에요. 법원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신탁회사가 직접 공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신탁 보수 비용은 수익권 증서 금액의 0.4% 이하다. 어쨌든 이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신탁 보수 비용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채권 실행 비용이 현저히 절감되며 짧은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한번 그 해당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만 이해하시면 특별히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 이렇게 봤고요. 1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현황과 관련된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돼요. 공적 장부를 부동산 공부라고 한다고요. 공부. 공적 장부. 부동산에 관한 공적 장부다. 그래서 공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 지적 공부에는 뭐 대장하고 지적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거,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1번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토지 면적이 다르면 면적은 사실관계죠. 그러면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죠. 권리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여기 1번이 맞았네. 그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이거 권리죠. 권리에 대한 확인은 지적도가 아니에요. 지적도는 그림이에요. 지적도는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지도니까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위치나 형상이나 뭐 이런 거 경계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적도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지적도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2번 틀렸고 3번 공법상 이혼 제한은 뭘 봐야 돼요?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공법상 이용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4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토지 형상은 생긴 모습이잖아요. 형상, 위치, 그 다음에 경계 이런 거를 이걸 육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 지도로 확인하는 건 지적도예요. 지적도. 이건 지적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연습 잘 해보세요. 1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부동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똑같은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거,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그래요. 개축. 개축은 고쳐서 짓는다, 다시 짓는다. 이게 개축. 이건 축. 건축할 때 축자에다가 이거 고칠 개자예요. 개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여기서 보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니까 대지 면적이 대가 밑에 있고 연면적이 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용적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이런 용어는. 그래서 용적률은 연세대학교 연대, 건폐율은 건국대학교예요. 건대. 아시겠죠? 그래서 연대, 건대. 이거 알아놓으세요. 연대, 건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연대죠? 연대니까 이거 뭐예요?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개축, 용적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19번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투자 타당성 지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그 지표의 특성 위주로 해가지고 지문 위주로 한번 보시자고요. 1번 캐시온 캐시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캐시온 캐시 수익률은 요거 할인 안 한다.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2번 수익성 지수는 PI, Profitability Index라고 그래요. 요거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 Benefit Cost 비율, 그래서 BC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Benefit Cost니까 편익 비용 비율 같은 말이에요. BC 비율, 편익 비용 비율 같은 말입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PI하고 같은 거예요. 내용상 같은 거예요. 내용상 같은 거예요.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성 지수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3번 대출 비율 LTV라고 그랬죠. Loan to Value Ratio라고 그래서 Loan to Value.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값,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억인데 대출을 막 7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LTV가 7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LTV 제한을 해가지고 대출금 야 집값 10억짜리면 대출 한 5억밖에 못 해줘. 이렇게 되면 LTV 비율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 비율은 부동산 투자의 자본 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비율이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율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이라고 그랬죠. 대출자 입장은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대출 비율이 크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작다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대출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돈을 왕창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험이 큰 거지.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채 상환 비율 DSCR 또는 DCR 다 같은 거예요. DSCR.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다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이걸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고 부채 감당률이라고도 하고 부채 보상률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DSCR, DCR, 부채 보상률, 부채 상환 비율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업의 현금 흐름을 감안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순운용 소득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순운용 소득을 부채 상환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액이 분모가 되고 순운용 소득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거 맞네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